안녕하세요. 한국 베링거 인게라임 동물약품 양돈 테크니컬 매니저를 맡고 있는 오유식입니다. 양돈 추구사업부 정종현 수의사입니다. 네, 오늘은 PCV2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준비한 만큼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구독자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줄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돈플래너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항체가 검사를 통해 PCV2 백신의 효능을 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인데요. 현장에서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정종현 수의사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체가를 통해서 백신의 효능을 평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간단한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통해서는 중화항체와 비중화항체가 모두 포함된 항체가를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항체들 중에 중화항체라고 부르는 항체는 항원의 독성이나 감염력을 감퇴 또는 소실하게 하는 항체로서 실제 백신의 효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화항체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엘라이자 검사 방법을 통해서는 전체 항체가만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백신의 효능 평가가 어려운 것입니다. 앞선 내용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백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백신의 효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항체가 검사를 엘라이자 검사로 진행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엘라이자를 통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중화항체와 비중화항체가 모두 포함된 전체 항체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항체가 검사에서는 백신 A와 백신 B 두 개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면역에 관여하는 것은 중화항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례에서도 중화항체를 측정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선 결과에서는 동일한 값을 보였지만 중화항체만을 측정했을 때는 백신 B가 백신 A보다 월등히 높은 중화항체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에 실제로 더 나은 백신은 백신 B가 되겠지만 엘라이자라는 검사를 통해서 측정을 했을 때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일반적인 현장에서 실시하는 엘라이자 검사를 통해서 봤을 때는 왼쪽에 보시는 자료처럼 거의 비슷한 항체가를 보이지만 저희가 실제로 중화항체를 측정했을 때는 전혀 다른 값이 오른쪽처럼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료에 대한 내용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백신의 효능은 실제 중화항체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진행하는 엘라이자 검사 결과에는 중화항체와 비중화항체 모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효능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바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PCV2 백신의 효능을 평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PCV2 백신의 효능은 실제로는 현장에서의 성적 변화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PCV2 백신을 진행했을 때 일당 증체량의 개선, 폐사율의 감소, 호흡기 또는 서코 연관 질병의 임상 증상 개선과 같은 현장에서의 지표 개선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농장에서 정기적인 혈청 검사나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계신다면 PCV2 바이러스의 혈증 감소나 조직 내 PCV2 바이러스 검출 감소와 같은 변화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CV2 백신을 접종하셨거나 백신을 변경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주요 성적 지표의 변화를 확인하고 담당 수의사와 함께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PCV2 백신의 효능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될 때도 지표들을 담당 수의사와 함께 상의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현장에서 아주 관심이 많은 내용입니다. 바로 PCV2 항원 양성은 문제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과거물 의뢰를 통해서 PCV2 항원 양성을 확인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아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종현 수의사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PCV2는 사실 농장 전체에 산재되어 있는 대표적인 바이러스입니다. 때문에 우리 돼지는 다른 돼지나 또는 환경을 통해서 PCV2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고 감염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단순히 PCV2 항원이 양성이라고 해서 농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료를 통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텐데요. PCV2는 검출되는 PCV2 항원 양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따라서 경제적 손실의 유무와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3개 그룹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그룹은 PCV2 항원이 많이 검출된 그룹이고요. 또 하나의 그룹은 보통, 마지막 그룹은 PCV2가 검출이 안 됐거나 아주 적게 된 그룹입니다. 이 3개 그룹의 일당 증체량을 보시면 PCV2에 많이 노출이 되고 감염이 많이 돼서 많이 검출이 된 그룹은 일당 증체량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지만 PCV2가 음성이거나 적게 노출되어 적게 검출된 그룹에서는 일당 증체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PCV2 검사 결과를 통해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검출된 양과 임상 증상을 동시에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항원량의 판단 기준이 사실 검사 기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수의사와 함께 이 부분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추가로 비육 후기에 PCV2 항원이 검출되는 경우가 최근에 PRDC 문제 때문에 많이 늘었다고 들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네, 비육 후기에 PCV2 항원이 검출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도 비슷하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육 후기에 PCV2 항원이 노출이 되더라도 항원량과 임상 증상을 동일하게 담당 수의사와 점검해 보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PCV2 백신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육 후기에서 PCV2 항원이 검출되더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손실이 감소한다는 게 명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은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그룹입니다.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PCV2 항원이 검출이 되고 그 양이 많아짐에 따라 일당 증체량이 현저하게 감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진행한 오른쪽 그룹에서는 PCV2 항원이 검출이 되고 항원량이 늘어나더라도 상대적으로 일당 증체량의 손실이 적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PCV2 백신 접종을 제대로 실시한 비육돈에서는 PCV2 항원이 검출되더라도 일당 증체량 또는 출하 일령의 변화가 없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일단은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항원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거나 다른 질병과의 혼합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 수의사와 함께 이 부분을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최종적으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PCV2 같은 경우에는 검출되는 항원량에 따라서 임상 증상의 차이나 경제적인 손실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검사 기관을 통해서 항원량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진단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수의사와 함께 반드시 상의를 해 보셔야 된다는 사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향후 혈청을 포함한 가건물에서 PCV2 항원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수의사와 함께 이 항원량과 실제 임상 증상을 점검해보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정종윤 수의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바로 효과적인 PCV2 컨트롤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전체 세미나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것 같은데요. 정 수의사님의 뛰어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모두가 알고 계신 것처럼 PCV2 백신은 정말 효과가 좋은 백신입니다. 이 앞전에 서코플렉스가 출시되면서 PCV2에 대한 문제가 대부분이 해결이 됐었고요. 현재까지도 서코플렉스를 포함한 백신들이 PCV2 컨트롤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백신을 접종했을 때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백신 접종을 통한 일당 증체량의 개선, 그리고 백신 접종을 통한 폐사율의 감소가 있을 것 같고요. 검사를 진행했을 때는 바이러스 혈증 및 배출의 감소나
동군 내 전파 및 감염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PCV2 백신에 대한 기대 효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PCV2 컨트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농장에 맞는 백신 선택과 적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질문으로 PCV2 백신을 접종할 때 백신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그런 다른 요소들은 없을까요? 네, 정말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PCV2 백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다양한 요인 중에 한 3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백신 접종의 시점입니다. 모든 백신이 마찬가지겠지만 백신은 질병에 감염이 되기 전에 진행이 되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장에 서코 감염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수직 감염이 있는 농장의 경우에는 모돈에 대한 PCV2 접종을 통해서 번식 동군을 먼저 안정화시키는 것이 서코 백신의 자동 백신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장의 질병 상태입니다. PRDC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호흡기 질병은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장에 PRRS나 마이코플라즈마 혹은 인플루엔자와 같은 다른 질병들이 있을 때에도 서코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호흡기 질병에 대한 컨트롤도 함께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서코 백신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농장의 사양관리 형태입니다. 내부 차단 방역이 잘 돼 있는 형태일수록 예를 들어 올인 올아웃이나 또는 양자 정리의 방식 그리고 작업 순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서코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정도나 감염에 되는 비율 이런 것들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환경적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돼지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을 때 돼지들이 면역 형성을 위해서 본인들의 에너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아마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서 정수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러한 요인들만 잘 관리하더라도 PCV2 백신을 제대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백신의 효능 평가, 검사 결과의 해석, 그리고 이 효과적인 백신의 사용까지 도움이 되는 내용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조금 복잡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핵심 내용만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분명히 활용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네, 2024년 벌써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스한 봄날처럼 양돈 산업에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